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지하철 9호선 파업 시작합니다. 지하철 9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좀 신경 쓰시고요. 한파주의보 수도권 중부 내륙 한파주의보 떴습니다. 트럼프 시진핑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고요. 자, 네 번째 우병우 귀가 16시간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한 10시간쯤 조사한 거죠. 조사 기록은 다시 들여다봤으니까. 자, 이 중에 봉두사업보름 보면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역시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귀가 어떻게 될지. 애타는 마음 구속이 될까 안 될까, 나는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애타는 마음, 울랄라 세션의 애타는 마음 듣고 1부 돌아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미디어 오늘 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기자님. 네. 정 기자 맞죠? 이제 수습도 뛰었죠, 딱지. 네. 수습된 지는 10년이 넘었죠. 그래요? 네. 10년짜리 수습 하나 붙여줄까요? 붙일 수가 있나요? 그럼요. 네. 내가 붙이면 되죠. 그렇군요. 정수습 기자. 네, 그건 저희 사장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수습해 보세요. 못하겠어요, 이거. 자, 손은경님이 아재 개그 좋아요. 정상근 네. 기자님, 동생이 있으면 정중근인가요? 그럼 막내 동생 정하근이에요? 이 청취자분들도 이제 많이 이 프로그램에 적응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러면 네. 송구하지만 저는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근 기자는 원래 진짜 정 기자가 아니라 수습 기자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잘 수습한다 그래갖고 수습 네. 기자. 못하겠어요, 여기서는. 네. 자, 첫 번째 뉴스. 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북한 정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화성 15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정점 고도가 4,475km까지 상승을 했고 950km 거리를 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거의 일치한데요. 만약 북한이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 비행 거리가 미 동부권까지 이를 것으로. 13,000km. 네, 그 정도. 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주제는 2부 3부에서 하니까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네. 인트로 구라라 그래 그걸. 인트로 어떤 거요? 인트로 구라. 들어가는 구라라고 그래서 인트로. 네. 영어와 비어가 막 섞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네요. 예. 다 영어 같지 않은데 인트로 구라. 나 뭐 우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일부에서 울랄라 세션. 네. 그것도 울랄라 세션도 우리 그 의태어하고 영어하고 섞인 거예요. 오늘따라 되게 수습하기가 힘드네요. 수습기 잘하니까. 자, 두 번째 뉴스. 네, 두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주거복지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거죠. 네, 핵심은 맞춤형 주거 정책인데요.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층 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따로따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부동산 대책이 수요 제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은 셈이죠. 일단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 주거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의 범위로 설정을 해서요. 20만 개의 주거 공간을 5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이고요. 당장 내년에 4만 실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이게 4만 실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뿐 아니라 쉐어하우스나 아니면 대학 기숙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실로 말씀을 드렸고요. 원룸, 투룸, 그다음에 임대주택까지 다 포함하는 거가 그렇죠. 되네요. 네, 쉐어하우스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까요? 기숙사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미 기존에 지어짓고 있는 거 포함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새로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숙사가 훨씬 더 시급하고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많이 필요한데 기숙사가 너무 비싸졌어요. 네, 기숙사 학교 앞에 원룸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제. 네, 근데 원룸 자체가 워낙 비싼데다가 기숙사는 밥이 나오기도 하고 학교랑 또 가깝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숙사를 좀 싸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사업자들이 져서 BTL 한 20년 지나면 이제 그 학교다 넘기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있어요. 수익을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졌어요. 네, 예전에는 되게 쌌는데. 맞아요. 민간 기업으로 또 넘어가면서 이제 짓고 막 이렇게 분양이 더 비싸졌죠. 그게 MB 시절에 대학이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꿨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 주머니 터는 거죠. 네, 결국 또 등골 브레이크 MB, 네. 기승전 MB. 결국 또 그 대통령의 정책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정치가 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누가 맞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터는가. 네. 누가 등골 브레이커인가. 등골 브레이커는 감옥으로. 네, 어쨌건 이제 이 주거 정책의 핵심이 예.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이나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대학교 기숙사도 뭐 그런 예. 네,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신혼은 싶고요. 어떤 정책이 있나요? 네, 신혼부부는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 호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네, 단지를 만들어서 7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주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새 아파트 단지에는 뭐 단지 내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 복합시설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육이나 육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네, 그런 단지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부분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일반 민간 업체들이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이 10%로 규정이 되어 그렇죠. 있는데 지난번 주택정책 발표할 때 들어가 있었죠. 네, 그거를 20%로 2배를 늘립니다. 아하. 늘리고 그걸 아울러서 이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을 예. 내놓는데요. 한도는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정책에 이게 유럽이 막 이렇게 주거가 문제가 있을 때 도시재생정책을 통해서 원룸 투룸을 많이 줬거든요. 네네. 청년들 특히 이제 그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들 이런 네. 분들을 위해서 그런 주거정책을 이제 쫓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젊은 층,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긴 어려운 사람들을 맞아요. 위해서 좀 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도 금리를 좀 높여서 이분들이 조금 더 비교적 네, 쉽게 돈을 좀 모을 수 있게 하고 예. 네, 신혼부부들도 뭐 대출 같은 거를 네, 조금 이율을 좀 맞아요. 낮춰가지고 예.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거를 갚아 나가면서 살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이게 그 과거 뉴타운 정책이 있었잖아요. 아 뉴타운 다 정책 때려부시고 새로 지면 그 거기 입주하려면 돈 엄청 들거든요. 엄청 들죠. 사실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든. 네 거기 있는 원래 주거하던 사람들이 그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서 예, 네, 쫓겨나잖아요.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예, 이른바 강제적 젠트리피케이션. 그렇죠. 네. 예? 어려운 용어.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용어죠. 제가 하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건 뭐 그렇게 네. 예. 땅값만 이게 올라가고 집값만 올라가서 뉴타운 결국 정책은 누가 했죠? 오세훈 시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이명박 전 서울시장하고. 아, MB. 네. 기승전 MB. 네, 다 MB로 연결이 되네요. 예, 네. MB는 어디 갈 데가 있는데. 네. 자, 갈 다음 때도 뉴스. 있고. 네, 다음 국정원 뉴스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바꾼다? 네, 그 국정원이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는 자체 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어허. 이게 뭐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에 이르다가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예. 갔는데 이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대외 안전정보. 네. 국내를 아예 손을 못 대게. 이름만으로 보면 그렇죠. 예. 네,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뭐 국내 정보 활동을 하면서 좀 수차례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니까 맞아요. 좀 이런 이미지를 탈피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이상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이름이 권위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뭐 안전기획부, 뭐 네. 중앙정보부, 하여튼 국가정보원. 네, 사실 뭐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든 다 있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특히나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예, 지역에 가면 정보 이름을 붙은 학원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강남 정보학원. 압구정도에 하나 있어요. 네, 어쨌건 뭐 이게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대외 안전정보원 좋네요. 네. 국정원은 하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다 해서 걱정원으로 부르고 그랬잖아요. 네, 걱정원으로 불렸었는데. 하여튼 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죠. 네, 예. 뭐 안전기획부 같은 경우에는 막 고문하는 이미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기관 명칭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살짝 이제 바꿔서 대외 안전 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네요. 네, 어쨌든 이게 국정원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겠다고 네, 국정원이 들고 나왔던 겁니다. 짝짝짝짝짝 잘했어요. 네, 예. 뭐 실제로 지난 7월에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그 정보 수집용 네, 그런 편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되게 네,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고 국정원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또 잘못 뽑으면 이런 편법 저런 편법 다 써갖고 결국은 또 자기들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 텐데 그 걱정이에요. 맞아요.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법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돼 있는데 94조 네. 정치행위 금지, 네. 정치 관여 금지. 그거를 악용을 하고 예. 이제 정권을 이어가면서 계속 은폐를 해왔던 거잖아요. 정치 관여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다 그러면서 불법 아니다 그랬잖아. 네. 개입도 불법 아닌가요? 어쨌든 네, 말인지 어쨌건. 막걸리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충분히 아니, 검찰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검찰이 하고 있죠. 네. 뭐 경찰하고 검찰이 이제 맡긴다는 건데 지금 국정원은 뭐 형법상 내란, 뭐 외환죄, 뭐 군형법상 반란, 뭐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걸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었죠. 예. 네, 유우성 씨 사건도 있고. 직접 수사권도 이제 뺐나요? 네, 이제 직접 수사권도 이제 빼고 그 수사권을 아예 네, 검찰하고 경찰에 그냥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수사권 없애는 거예요? 네, 수사권을 없애는 거죠. 네. 대대적인 개혁이네요. 그렇죠.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뭐 큰 개혁인데, 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수집 활동은 계속 하기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보 수집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네, 뭐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어쨌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보 수집이 과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국내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몇 가지 딱 그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 방위산업 및 경제활동 침해,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 스파이를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국가 공공기관 사이버 공격과 그밖에 부분, 네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그래서 진짜 시스템 개혁을 해놓으면 네, 나중에 그 다시 개입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네네, 또 전임 정부 시절은 어떻게 했냐면 법을 못 바꾸니까 국회에서 네, 시행령을 바꿔갖고 법보다 더 큰 시행령을 만들어버려갖고 막 또 편법을 하잖아요. 네. 그 꼼수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또 기승전 그분으로 MB요. 네, 그분으로 꼼수 넘어가는 이른바 건가요? 꼼수 대통령. 나 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대모사도 수습이 안 되네요, 잘. 네, 계속 넘어갈까요? 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랄랄랄랄랄. 네, 성대모사는 다른 분께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이 차량 덮개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예? 네, 어제 낮 12시 16분께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한 도로에서 그 환경미화 노동자 노아무개 씨가 생활 폐기물 수집 차량 덮개를 이제 보던 중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을 시켜서 이분이 몸이 끼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센서가 있었고 뭐가 끼우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건 안 되나 보죠.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작업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광주에서 불과 13일 전에 그 환경미화 노동자가 후진하던 차에 치여서 수거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만 2주 만에 지금 두 분이 돌아가신 건데 이게 과연 이제 노동자들이 부주의했기 때문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광주시가 환경미화 일을 용역을 줬고, 네, 이 용역업체가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적게 뽑고 일은 계속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급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직선제 되고 그러면서 좀 개혁적인 단체장들 뽑히면서 네. 외주 줬던 거를 그 경비용을 다 직영하면서 오히려 돈은 줄어들고 네. 사람들 그 복지는 낮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광주에도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간 사망 사고가 그 이후로 한 건도 없었어요. 맞아요.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 외주 주면 그 외주 주는 업체하고 무언가 그 수익 관계 그 짬짬 이런 게 있었고 했다고. 그렇죠. 이제 입찰 과정에서 그런 비리들도 상당히 많고, 네, 무엇보다 이제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럼요. 이 최근 2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이 전국에서 27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119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관심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는 아예 차량이 전진하거나 후진할 때 그 안전 요원이 따로 배치가 돼서 그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자,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쇼 있는 거 아시죠?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요. 주진우 기자, 김용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합니다. 정봉주와 친구들. 좋아요. 방청 신청 문자로 합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듣나 안 듣나요? 예, 노래 없죠. 자, 정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1부 끝내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로 와글 떨어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하면요. 네. 겨울 생각나요, 겨울. 겨울이요? 네. 왜요? 또 손실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손수호 이렇게 불러요. 손이 손수.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맞추시는 게 대단하네요. 그럼 IQ가 110이 넘어요? 오, 대단한 IQ가. 다행이네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세 자릿수야. 저도 세 자릿수예요. 98. 축하드립니다. 98. 세 자릿수. 46. 세 자릿수. 네. 자, 고현준 만평 작가 네, 자리하셨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 누가 앉아 있었는데 누구였었죠? 그 전에? 정인설 기자가 있었죠. 정인설 기자.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없다고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듣고 있나 정인설. 일본 가 있어요. 그래요? 네, 출장 일본에서 꼭 갔대요. 듣지. 또 누가 자기 그 또 소심해갖고 누구 자기 뒷담화 칠까봐 계속 듣고 있을 것이. 뒷담화가 뭡니까? 그러면 뒷담화. 그렇군요. 네, 한자어네요. 네. 그럼 뒷담화. 네. 담화가 아니라 뒷담화. 알겠습니다. 예. 호모사피엔스 보면 뒷담화가 인류의 말을 발전시켰다. 예. 로마 교황청 네. 거기 추경들이 모여갖고요. 네. 하나님이 어쩌고 우리 교황의 네. 발전을 위해서 이러지 않는데요. 다 다른 추기경 싣고 있대. 인간의 본능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언어가 호모사피엔스 언어가 발달된 이유. 네. 하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맨날 그 브리핑만 하다가 네, 여기 오니까 이상하죠. 즐겁고 좋은데요. 그래요? 네. 브리핑은 다큐. 네, 지금 아빠들의 수다는 예능. 쇼. 그렇게 이해했으면 돼요. 예. 자, 첫 번째 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누가 가져온 기사인가요? 접니다.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국가안보 통일 쪽의 비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난히 비전문가. 예. 아니, 사법, 탐사 이런 거에 전문가예요. 네, 그렇죠. 남이 그 좀 약한 고리 캐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야비한 이런 느낌인데요. 이미지는 그래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일단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미국 유엔 대사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서 북한과의 외교 교육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세게 쳤네요. 예, 특히 독일에 대해서는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그 대사를 철수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이제 예전 냉전 시대 때 그 서방 세계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방 국가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주재 대사관이 남아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어허. 예, 영화 베를린 보면 또 북한 그렇죠. 대사관이 나오잖아요. 그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실제로 독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돼서 비판 성명 냈고요. 예. 그리고 주재 대사를 불러서 그걸 초치라고 하더라고요. 불러서 항의 의견도 전달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 독일 북한 대사를 불러서. 그렇죠. 예. 오, 상당히 긴박한 내용인데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좀 계속해요. 짧아 내용이 좀. 그러네요. 제가 좀 브리핑을 하다가 예. 짧게 하다가 이제 긴 호흡으로 가려니까 좀 예. 적응 못 하겠네요. 그 새벽 3시 18분 그 화성 15형 발사한 건 이미 전달된 내용이고요. 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주 이른 시간이었다. 그리고 평양 30km 북쪽 평성 지역에서 쐈다. 예. 여기도 좀 특이하거든요. 아마 처음 쏜 그렇죠. 지역이죠. 예. 처음 쏜 지역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북한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날아가요.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자기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날아가서 예. 일본 열도 직전에 떨어지게 굉장히 고도를 높여서 쏜 거예요. 그렇죠. 4,475.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들은 이게 이제 75일 만이거든요. 예. 75일 만에 미사일 쏜 다음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완전 완성을 선언한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선언을 했죠.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완성을 선언할 정도면 기술적으로도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네.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공격을 하려면 네. 그게 확인이 된 건가요? 그 기술을 확보한 겁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인된 바 없다. 네. 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탄착점에 딱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하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40도에서 60도가 유지되면서 안에 핵탄두가 터지지 않게 열을 보호해야 네. 되고 또 하나는 들어오면서 이제 막 타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균열되게 타야 돼요. 상마라 그래 상마. 깎이는 거. 예, 예. 그래서 한쪽만 깎이면 이게 흔들리면서 탄착점을 벗어나는데 네. 균열되게 타서 탄착점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근데 두 개가 다 된 거로 보인다. 이런 그래요? 이런 분들이 더 많죠. 완전한 비전문가시죠. 예. 그런가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탄착점을 좀 빗나간 것 네. 같다라고 하는 평이 나왔는데 네. 지난번에도 미국의 좀 대화론자들은 적극적으로 완성된 걸 보고 대화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분들 꽤 많았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탄착점에 떨어진 게 미국 언론도 확인을 해줬죠.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매번 미사일을 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냐면요. 북한이나 일본에서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런 기술이 부족한 듯 보인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실험을 해줘요. 그 기술을 실험을 해줘요. 테스트를 딱 예. 해서 테스트를 보여주는 해줘요. 거예요. 예. 이거 테스트를 봐라, 해주는 우리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고도를 굉장히 높여서 쏜 이유도 네.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본인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국제적인 정세만 가지고 도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것 포함해서 자신들의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측면도 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의혹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해주면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 시기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 지난번에 그거 니네 저기 대기구 미국까지 날아가려면 연료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연료를 또 네 개인가로 나눠갖고 8월 며칠인가 8일 18일인가 무슨 기술혁명 막 이렇게 또 발표를 해요. 연료 문제 지적하면 또 연료 해결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 해외 기술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예.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뭐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뭐 그런 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세 개, 네 개로 분리되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요격하는 게 이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어디서 봤는데 예. 실제로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요 전에 북한은 세 개로 나눠졌을 때 그런 기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거 아니다. 실패한 거로 본다. 쪼개진 거다. 예, 쪼개진 거다. 예. 아직 뭐 쪼개져 놓고 일부러 쪼갰다고 그런 거나 쪼개지 말라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쪼개지나 안 쪼개지나 요격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렇네요. 쪼개지는 거는 이미 다 와갖고 쪼개지는 거니까 탄착점에 도착하기 전에. 직전에 쪼개져서 대구로 들어서 쪼개져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 와서 쭉 다 내려와서 밑에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요격에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요격이 어렵긴 쉽지 하지만. 않다. 요격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네. 그 누구더러 손수 변호사를 향해서 화살을 쏴달라 그래요. 네. 그 돌로 계속 맞춰봐요 그거를. 아, 그럼 화살 빡 맞으면 다치잖아요. 네. 또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날아오는 화살을 네. 돌로 맞히는 거예요. 쉽지 돌도 않네요. 요 좁쌀 같은 돌로.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드가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네. 얘기하세요 계속. 브리핑만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 아니 질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좀 빠졌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진짜 재진입 기술과 그 재진입 기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열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상마가 균일하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미국에서 논쟁을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하나씩 둘씩 예. 입증을 해가는 거죠. 미국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척 냉정해요. 스텝 바이 스텝이네. 예, 미국은 냉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원하고 싶은 것을 기사를 쓰잖아요. 팩트처럼. 예, 예. 근데 미국은 냉정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쟁을 안 삼아도 되겠다. 확인됐다. 예. 유엔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워싱턴까지가 사정거리가 됐으니까. 이게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 거냐, 뭐 경제 제재 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다가도 원유 공급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그거는 진즉에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날의 검처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 중국은 어제 그 점점점이 돼.
이게 점점점인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중도 그 우리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협정 있는 것처럼 예. 조중 그 동맹 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라는데 2021년이 그 리밋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이 중국이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건가.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그 외교 관계자들은 이제 그만 좀 북한이랑 손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일부 있죠. 예, 향후에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근데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그러니까요. 데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자면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소한 그 한반도에서는.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극적으로 네. 북한과 미국이 타협하면서 네. 북한이 미국의 군사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봤어요? 아니요. 중국을 버리고 중국을 버리고 중국을 버리지도 않는 거죠. 거기 우리 미사일 여기다 갖다 놔라 미국 미사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이.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없다고 아니, 봤죠. 아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미국에서 아주 극적인 사람 학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대변혁이네요. 진짜. 대변혁이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버릴 수가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이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있는 그 자원도 예. 굉장히 욕심이 나고요. 히토류라든가 뭐 어. 이런 주요 자원들이 많죠. 이번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주 기민했어요. 예. 빨랐죠. 예. 빨랐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빠를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발사하고 2분 만에 대통령 보고가 들어가고 예. 그리고 뭐 6분 후에 또 조치를 취하고 그 새벽 3시 17분 18분 뭐 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오전 6시에 그냥 바로 NSC가 소집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했다 그러는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쏠 줄 알고 있었으니까 예측이 됐다 예. 그러죠. 빨리 왜 예측이 됐을까요? 이게 결국은 그 전파를 감지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통제센터랑 발사를 할 때 발사 전에는 통제센터랑 유선으로 통신을 예. 하지만 발사가 임박해 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유선을 제거하고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데 그렇죠. 무선의 그 전파망이 막 양이 많아지면. 그렇죠. 계측기가 있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서로 통신을 할 텐데 그 전파의 여부를 한미일이 공조해서 감지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실제 일본의 교도통신은 그 이틀 전부터 이 보도를 냈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뭐 일본의 어떤 언론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24시간 감시 체제는 이 구동이 되고 있는 가운데 쏜다 쐈다 하자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졌다. 예.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남남 갈등이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야당에서 이거 쏘는 것도 몰랐냐. 예. 근데 이번 상황 보게 되면 특히 한일은 몰라도 한미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보에 무능한 정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이 정권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동안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뭐 논리도 없고 비약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더 신경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100% 다 오픈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3군의 합동 훈련에 관련된 권한이 27일 저녁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 의장에게 위임을 했죠. 예, 상태거든요. 그러면 발사는 며칠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29일 새벽에 예. 발사가 있었고 예. 발사 2분 후에 바로 이 작전에 돌입을 해요. 근데 27일 날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네. 감 잡았다. 네,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 보통 국방부에서 이 정도 좀 긴박한 상황이 되면 기자단에 미리 브리핑을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징후가 있다. 다만 징후가 있을 때마다 보도를 하면 사실 국민 불안이 높아지기 때문에 징후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는 걸 좀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안심이 되네요. 좀 그렇죠. 그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더 발달된 거로 보이지만 더 발달됐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찬양고무. 보이지만 찬양고무. 아유 우리 뭐 5조 7조 이런 건 민감해요. 쇼인데도 그런가요? 정치 쇼인데도? 예? 정치 쇼인데 조심해야 쇼인데 그러다 그 감옥으로 쏙 갈 수 있어요. 네. 정막 강사. 그렇군요. 네. 정막 강사. 네. 자 손소 변호사님 원세훈 전 원장의 특수활동비 빼돌렸다. 아하, 네 이게 그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인데요. 근데 이게요. 네. 한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기자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어제. 네. 원세훈 원장이 뭉칫돈을 갖고 해외로 계속 나갔다. 네.
그럼 뭔가 기자들도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겨레는 어때? 한겨레도 탐사의 달인 아니에요 거기가.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하. 한겨레가 알았으면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네. 한겨레가 근데 이게 확인이 좀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소문들은 좀 있었는데요. 소문들이 있었죠. 예. 한겨레가 원세훈 특활비를 지금 추적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그건 안 나오나요? 서영지 기자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지가 예. 따지면 좀 대대적으로 썼는데 아직은 그 꼭지를 딴다고 하거든요. 이게 확인이 네. 되면 확인이 되면, 그런 예. 상황. 왜 이게 이렇게 논란되는지를 간단히 정리를 먼저 예. 하면은요.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예. 2013년 3월에 퇴임합니다. 3월 21일이었죠. 예. 그런데 당시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사흘 뒤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아하. 가면서 대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죠? 미국 대학교? 스탠포드니까. 예. S대. 네. 예. 미국 미국 S대. S대는 서울대인 줄 알아요, 네, 사람들가. 알겠습니다. 네. 스탠포드대의 개건 연구원으로 갈 계획이 있다. 오호.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하나 짜맞춰지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 기조실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 200만 달러면은 얼마죠? 24억이요. 예, 24억 한 원. 22억 좀 넘죠. 네. 그걸 국정원 계좌에서 스탠포드대의 한 연구센터 계좌로 송금했다. 이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스탠포드대 연구센터의 계좌에 국정원 돈이 들어가 있냐 했더니 이게 혹시 원세훈 원장이 퇴임하고 미국에 가서 스탠포드대의 개건연구원으로 있을 건데 또는 그 후에 들어오지 않을 건데 미국에서 본인이 쓰려고 빼돌린 거 아니냐. 미리 짱박을 한다. 네. 아니면 땅말았다가 뭐예요? 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아니면 예. 피부에 와닿잖아요. 예, 딱 와요. 정말 완벽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때는 또 좀 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미리 띵박을 왔다. 네. 근데 그게 또 그뿐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려는 흘러가는 짱박을 돈, 한다. 또 와닿네요. 네. 그런 돈이 아니냐. 네. 라는 그런 의심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어제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 이제 국정원이 내곡동에 있는데요. 도곡동에도 있습니다.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예. 도곡동에 있는데 이 도곡동에 있는 이 연구원을 압수수색해서 회계 자료를 입수합니다. 구치소 반까지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죠. 근데 구치소에 있는 수용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필 메모. 그리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재판과 수사 대상인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한 메모 등등 이런 자료를 다 지금 압수를 한 상태인데요. 이걸 통해서 혹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해외 공작금인데 이 200만 달러를 해외 대학교 산하 연구센터 계좌로 보낸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 부분을 캐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력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겨레 특종이었었나요, 이것도? 이거는 한겨레 특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JTBC였었나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도 보고 있잖아. 이게 그쪽 스탠포드하고 얘기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네. 그 개건연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기부금을 냈다. 그런 말들도 예, 있죠. 그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요것 외에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 85만 불을 또 빼돌렸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그 지금 다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사 지금 대상이 됐고요. 이게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예. 굉장히 중대한 사유로 지금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이게 나왔는데요.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건 그거죠. 댓글. 네. 민간인 댓글 부대. 그건 이제 30개 팀 올린 네, 거.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또 추가적인 수사를 받고 있고요. 개인 비리가 또 네. 남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정말 만약에 200만 달러가 본인이 쓰기 위해서 빼돌린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더더욱더 비난을 예. 받아야 되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데, 하나 예. 구치소 내에서 보관하고 있던 여러 가지 메모와 이런 것까지 다 자료까지 압수했거든요. 예.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무도 모르는 긴급 정보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셔도 돼요? 해도 되죠.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복권이 위험하지? 요원해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럼 복근이라도 만들지. 구치소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저게 또 한 달에 네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방하거든. 네네. 건방. 그쵸. 건방을 해요. 그 안에 뭐 숨겨놓고 있고 이런 네. 게 있는데 원세훈 원장이 감옥을 잘 못 살아요. 못 힘들게 견딘다. 살아요. 네, 못 견뎌요. 적응을 잘 예, 못해요. 그런 그런데 얘기 있었죠. 구치소
그 살고 있는 방을 압수수색을 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붕괴, 멘탈 붕괴. 네. 일종의 다른 애들도 있는 거네요. 그 의도가 제일 커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네. 이제 끝이다. 네. 디펜스한 그분 이제 풀어라. 우병우의 휴대전화 압수와 똑같은 거네요. 그거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큰 건가요? 마지막으로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거기거든요. 거기를 털렸어요. 네. 이렇게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못 하는 거네요. 네. 깜빵. 네, 깜빵이 뭡니까? 아니 우리는 압수수색 딱 들어오기도 물구나무 쓰고 있어. 자 압수수색할 또난 팔굽혀펴기하게 달고 있을게요.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건방할 때 예전에 걸린 적 없으세요, 뭐? 어떻게 저를 건방해? 1년 또 한 번도 안 했어요. 특혜 아닙니까? 자, 아빠들의 왕수다 3부에 계속 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소소소소고기.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있습니다. 아빠들의 수다 손수호 변호사, 고현중 네. 만평 작가 그리고 땜빵으로 나오신 하영 한결의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뭘 얘기하다가 흐지부지 끝났는데요. 손수호 변호사님. 사실 아까 그러면 원세훈 좋아. 원세훈 전 원장이 이렇게 준비했으면 준비한 거로 추정되는데 그럼 미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갔냐? 갔어요? 못 갔습니다. 왜요? 가려고 한 것 같은데 못 간 이유가 당시에 그 댓글 수사를 받으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수사하면 또 여러 개 있잖아. 한겨레에서 특정한 희생양 카드. 속죄양이 희생양이에요. 속죄양인 것 같은데. 속죄양.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연구센터 계좌에 그 돈이 그대로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주인을 잃은 돌이 된 거 아니냐 도대체.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또 MB가 그거 찾으려고 또 뭘 동원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인을 잃은 거냐 아니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수지로 가기 위한 일종의 어떤 계율물이 아니냐라는. 왜 계율물이냐면 그만한 돈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거 정도는 계율일 것이다. 거는요. 예. 그 특활비는요. 그건 빙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나는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사기칠 만한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달라붙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내가 이 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MB 비자금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두환 비자금도 많았잖아요. 한참 있었잖아요. 그렇죠. 후세인 비자금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좀 전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 수용되어 있는 수용실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멘틀 붕괴용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유효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많은 정보가 압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사실은 접경과 같이 실제로 구속되지 보지 못했어요. 저는 자주 돼봤어요. 자주요. 예. 아니 근데 구속되면 다른 데로 자료를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뭐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나가는 것도 다 검사를 받습니다.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편지 검사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인권자 이거 아예 없어졌어요? 5년 전에 없어졌어요. 살아있는 정보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서 법무부가 바꿨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변호사를 접견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어디까지 진행됐구나,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를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 메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밖에 일반 사회에 있으면은 뭐 어디에도 분산해놓고 누구한테 맡겨놓고 뭐 은행 금고에도 넣어놓고 뭐 아니면 자기 뭐 이제 그 가족들한테도 이제 맡겨놓고 하는데 구치소 내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구치소 수용실 내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털면 굉장히 많은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었고 기획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너무 많으니까. 네네. 지금 실형을 받은 것. 근데 지금 조사 중인 것. 그다음에 조사 중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요걸 아마 세 분류를 해놨을 거예요. 요 조사 중인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 이것을 어떻게 디펜스하면서 빠져나갈 것인가라고 하면서 적용. 인덱스를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보면 아직까지 검찰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부분이 좀 구체화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MB를 끊고 갈 것이냐 불고 내가 빠져나갈 것이냐. 이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세훈 전 원장이 메모광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메모광이 아닌 또 일단 그쯤 나이가 되면 깜빡깜빡하니까 딱 적어놔야 돼요. 자다 일어나서 막 적고 일어나요. 무슨 생각일지 막 적고. 아니 실제로 그 재벌 총수들도 구속돼서 재판 받잖아요.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접견하다가 옆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보자기에 싸가지고 자료 엄청 많이 들고 와서 대화 나누고 그다음에 또 그거 싸서 다시 가요.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나올 때 이렇게 그 초록색 노트 기억나세요? 네. 그 법무부에서 주는 노트예요. 그 노트. 그래요? 제가 그 노트를 15권을 메모하고 나왔거든요. 네.
안에 있으면 계속 메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꾸 뭐 생각이 나거든. 생각하고 예. 이걸 뭔가 네. 표현하거나 기록하고 싶고 뭐 그렇죠. 그런 어떤 본능 같은 게 있나 봐요. 생각이 자꾸만 깜빡 잊어먹으니까. 예. 아 그렇죠. 공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으니까. 깜빡했을 때 옆에 어디 누구 물어볼 사람도 아 그래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벽에다 적을 수도 없고. 예. 아마 아니 벽에도 적어놨을 거예요. 왜냐면 포스트잇 팔거든요. 거기에. 아, 그래요? 다 팔아요. 어. 술, 담배만 네. 없고 다 있어요. 포스트잇 있죠. 치실도 팔아요. 치실. 네. 옛날에 실 안 팔았거든요. 실 꼭 묶을 수 똘똘 있으니까. 감았고 예. 이 자살한다 그래갖고 네. 안 했는데 지금 치실도 팔아요. 오. 그리고 포스트잇 가서 따다다닥 붙여놨을까 아마. 네. 자 여기서 재판 영화 보면 포스트잇 붙여놓으면서 막 선 그려놓고 그렇죠. 그냥 예. 작전 짜죠. 벽에다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보통 자범들은 그 포스트잇에다가 네. 성경 구절 써놓고 붙여놔요 벽에다가. 오 착하게 위장인가요? 살자고. 그들을 잡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잡범이요. 보통 잡범들. 네네. 예, 우리는 이제 정치범들. 네. 예, 양심수. 범털들은 거기다가 누구 얼굴 그려놓고 막 뭐 다트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홍고방에서 그거 못해요. 아, 다른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많은 자료가 네. 나왔거나 아니면 원세훈 전 원장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메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떤 자료를 압수당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 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마 네. 이런 거죠.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 거기서 터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니 네.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 사람이 혹시 메모해 놨다면 어떡하지? 이런 거 불안할 겁니다. 원세훈 원장한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 김관진도 불고 그리고 뭐 다 불고 그리고 남재준도 불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혼자 이러고 버텨요. 계시면 혼자 손해봐요. 그럼요. 다 나간데 혼자 여기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이러고 안 무너졌는데 구치소 방을 딱 터는 순간 네. 아유 이제 갈 데 없구나.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나만 막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 테고. 이태하 심리전 단장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화 그렇죠. 옥도경하고 나만 당할 줄 아느냐.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내가. 네. 그 다 음성 파일이 나왔잖아요. 또 옥도경이 그걸 녹음까지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예. 그래갖고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그래갖고 또 때문에. JTBC에 나왔어요. 그게. 우리나라 진짜 저는 그런 생각해요. IT 강국이기도 하지만 녹음 강국이기도 맞습니다. 엄청 합니다. 녹음을. 맞습니다. 예. 제 팬카페가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거든요. 그 싸우는데 서로 녹음한 걸 계속 팬카페에 올려요. 대단합니다. 예. 다운을 받기도 하나요 서로? 그럼요. 이제 녹음이 일상화돼가지고 재판할 때도 녹취록 작성이 훨씬 더 그 건수가 많아졌거든요. 예. 그럼 녹취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녹취사 사무실을 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재밌는 게요. 그렇게 녹음 파일 올리잖아요. 그럼 또 그 스크립을 만들어주는 애들 또 따로 그럼요, 있어. 있죠. 예. 그렇죠. 자 다음 뉴스 홍준표 대표 원내대표 후보군들과 설전. 네. 다음 달 12일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갈등이 아주 예. 점입 가경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인데요. 예. 그 자존심이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트윗하니까 자기들은 페이스북으로 네, 싸우네요. 페이스북이죠. 예. 주로 이제 그 후보로 나온 한선교 의원, 예. 나경원 의원, 이주영 의원이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고 또 홍준표 의원이 여기에 맞서면서 이주영, 예. 나경원, 한성교. 예. 예. 일단 중립지대 한선교 의원이 있습니다. 예. 28일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모른 척하고 넘기기에는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바퀴벌레, 암덩어리, 고름 뭐 이런 막말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기생충도 있었죠. 그렇죠. 기생충도 있고요.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 한 막말이다. 그렇죠. 막말 리스트업을 했다. 예. 100분의 1 되겠습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이 막말 비판에 또 가세를 예. 하는데요. 홍 대표가 선거 초반부터 겁박과 막말로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겁박. 판사 출신이라 어려운 말을 쓰는군요. 겁박. 네. 그 겁박이 원래 법률적 용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말 쓰면 잘 안 와닿죠. 그렇죠. 그 사극에서 쓰는 말은 네? 사극에서 날 겁박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 감옥 사극. 그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예. 대표 또 가만 안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 보니 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소롭다 그러지 않는 건 천만다행이네. 그런 말도 했을지 모르죠. 예, 좀 걸러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당이 수렁에 빠질 땐 숨어 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 나타나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당대표를 욕하면 표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은 이 정도 설전은
예전에 이야기한 거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 네, 조족지혈이죠. 홍 대표가 많이 자제하고 있는 듯 오히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홍준표 대표가 당직자들에게 막말 자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요? 원내대표 경선이 이게 지금 혼자 다 하겠다는 겁니까? 혼탁해지고 있다. 과열되고 있다. 내로남불이라 자기가 하면 그래서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니까 자제령을 내린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거울 보고 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로남불이고 저런 걸 뭐라고 달쌈스벳이라는 거예요. 달쌈스벳. 네. 달쌈스벳 좀 해설을 해주시죠. 달쌈스벳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막말이 지갈 때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니까 싹 삼키고. 감탄고토. 예. 막말을 해놓고 나면 그런 생각 들고 내가 기가 막힌 표현을 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홍준표 대표는 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랑 안 해봤니? 혼자 하니? 네 누군지 알아야 하니? 비슷한데요? 그래요? 그쪽이 잘 맞네요. 비슷하네요. 제가 심양 그 양고기를 좋아해요. 스탠포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양고기 먹으면서 양고기 아이주니. 자, 제가 얼핏 그 홍준표 그 대표 막말이 지금 정도 나오는 거면 뭐 약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방송 중에 얘기해도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한 막말들이 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한 거 아니에요? 인용이니까. 그 인용이니까. 근데 좀 민망해가지고. 제1야당 대표의 말인데요. 뭐. 예. 제1야당 대표의 말. 예. 제일 화제였던 게 뭔가요? 제일 화제였던 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무척 계속 해요. 예. 아주 귀찮아 죽겠네.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예, 이게 설거지 얘기. 대선 때. 예. 대선 때. 주로 여성과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독특해요. 예. 2011년도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대 계집 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되도록 패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2011년입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대학 시절을 회상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생 타운 미팅,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저희 거예요. 과 선배님이신데. 네. 이게 어디 가서 했냐면 홍대 가서 한 거예요. 홍대 가서 한 거예요. 이때 왜 그랬냐면요. 네. 낙검수를 나왔어요. 근데 좀 우리가 이제 쫙쫙 올려주고 뭐 흥이 난 거야. 당대표인데 그러자마자 바로 뭐 타운홀 미팅인지 그러니까, 가갖고 이 낙검수에서 하듯이 우린 다 편집하고 삑삑 처리했거든. 거기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당대표 물러났을걸요. 이때 문제가 아주 크게 됐죠. 녹음하고 생방 구별을 못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분 치고 그 정도면 출세한 거죠. 출세 많이 했니? 어마어마하지 사실은. 예.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발끈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2011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중에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아니 이런 말을 정리해온 당신은 누구예요? 아무튼 진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 네. 아니 모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하네. 아니 오늘 하 기자님 의상도 홍준표 어마어마한가요? 대표의 넥타이 색깔 같습니다. 그러네. 아니 막말의 저수지 같아요. 예, 저수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2016년도에 경남 도의회 임시회 참석할 때 자진 사퇴 요구하는 그 도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 얘기 있어요. 단식하는 도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이게 가리지 않습니다. 기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기자들한테 그 2011년이거든요. 이것도요. 그 삼화저축은행 불법 자금이 유입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기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걸 왜 물어? 너 그러다 진짜 맞는 수가 있다. 이게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이런. 아니 홍준표 대표 싸움은 잘하나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검증된 바 없습니다. 너 지금. 그러다 맞는 수가 있다. 그거는 생략된 게 있네. 너 그러다가 내가 덤비면 내가 너한테 맞는 수가 있다. 이게 겉방만 하는 거죠, 겉방만. 그 진정한 강자들은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푹 그냥. 안녕하세요, 푹. 그런가요? 네. 근데 살벌하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청취자분들이요. 네. 못 읽겠네요. 홍준표 대표 욕 문자 세도 중이에요. 근데 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욕이기 때문에. 소개될 만한 욕은 없나요? 아니 여러분들 다 그 12월 15일 날 우리가 오후 2시에 와일드쇼 하는데 이분들 와갖고 그 삐처리할 걸 하고 이분들 욕 배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청취자분들.
홍준표를 이길 사람. 그래갖고 그중에 하나 뽑았고 네. 홍준표하고 욕 배틀을 붙여버리는 거야. 네. 막말 배틀. 전지훈련 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갈고 닦아야죠. 네. 근데 내가 진행만 하면 내가 1등인데. 아 그래요? 잘하세요? 저거 인터내셔널리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욕하는 사람 요거 ER 붙여갖고. 요거. 요거. 네. 인터내셔널리 영어로도 잘해요. 그렇네요. 중국어로도. 네. 자, 자유한국당인데 친박이 가고 친홍과 비홍 새로운 계파가 생긴다. 이건 뭐예요? 계파가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들도 알아요. 홍준표 의원하고 어울리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아니 계보가 네. 친홍 반홍이 아니고 네. 친욕 반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줄을 서는 척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계보로 친홍으로 친홍 분류되는 의원이 있습니까? 유해한 아닌가? 아니 의원 아니니까 아닙니까? 최고위원 거기. 예. 국회의원 중에 있어요? 실제로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건 좀 정치공학적인 문제인데 당의 주인은 첫 번째는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일단 거기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의 지지율을 견인을 해줘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말하자면 당의 주인은 유일하게 홍준표 정도 있다라고 의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줄을 선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 뭐 비서실장이나 물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보이죠. 지금 보이는데 예전에 예를 들면 친이계거나 아니면 과거 친박계였거나 예. 이런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나 존경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자리 때문에. 여의도에서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대중의 인지도라는 게 무척 중요한 게 무명의 초선 의원이었다 청와대 가갖고 자주 TV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해갖고 지방자치 광역단체 후보로 오르는데 거기서 3선 4선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2배가 나와요. 그렇죠. 인지도라는 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방송 계속 얘기했어. 좀 이렇게 얼굴을 많이 내놓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 인지도 쫙쫙 올라가게. 누구인지도요? 여러분들이요. 예. 저희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지도가 올라가면 출연료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다음 뉴스. 네. 블랙박스 예. 이야기인데요. 이게 블랙박스가 굉장히 유용하죠. 네, 사고 당했을 때 분쟁도 해결해주고. 어허. 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영상에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찍혀서 돌아다닌다. 특히나 SNS를 통해서 웹상에 돌아다녀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블랙박스에 지키는 거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렇죠. 신호 대기하고 무작위로. 있으면 뭐 차량에 다 앞에 뒤에 옆에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만 확인을 하고 딱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라 녹음된 거를 전부 다 그냥 웹에 올리는 거예요. 특정 사이트에. 알고 봤더니 이 사이트 입장에서도요. 이게 재미있는 영상 또는 자극적인 영상이 올라오면 이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 중고차 거래 사이트라고 한다면 중고차에 대한 광고 효과가 많고 또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면은 그것도 되고 또 트래픽이 올라가면 광고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유입할 수 있는 그 유인 요력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원하지 않은 킬러 콘텐츠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그 자막 처리 또는 뭐 모자이크 처리, 뭐 블러 처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라고 일반 유저들이 이용자들이 올리다 보니까 뭐 방송사에서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처리를 안 하거나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디서 뭐 누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재밌는 사고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생겼어요.라고 그 영상을 올리는데 알고 보니 거기 지나가던 내 얼굴이 있더라. 아니면 내가 잠깐 안전운전을 하느라고 천천히 간 건데 예. 이거를 뒤에 차가 막 빨리 가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게 사실 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마구해서 이게 다 유포했을 경우에는 또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그 SNS 막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 한 남편분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네. 그 여성분하고 야구장을 갔어요. TV 화면에. 예, 근데 야구장 갔는데 야구공이 쫙 날라왔는데 TV 화면이 쫙 가잖아요. 네. 거기 딱 있는데 부인이 보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사도 나온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이랬죠. 또 속도 이제 단속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 예. 네. 이게 사실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 그대로 찍혀가지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다른 여성이었다. 새벽 4시 미사리 가는 길 뭐 이래가지고 눈에 시꺼멓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다 가리죠. 누가 탔는지조차도 누가 동승자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가려서 나오죠. 근데 블랙박스 이게 돌아다니면 이거 명예훼손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 사이트는 가능합니다. 처벌 못해요, 그럼? 사이트 관리자가 이거를 방치했거나 아니면 사이트 관리자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같이 지게 될 수도 있는 입증하기가 것이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 또 그 영상의 내용 자체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냐, 그리고 또 그 영상에 들어가 있는 그 누군가의 개인 정보가 구체적이냐 등등을 통해 가지고 명예훼손뿐 아니라 뭐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재판 걸기도 아주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사실 이걸 가지고 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괜찮구나, 되는구나, 이렇게도 되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런 거 재판 걸기 힘들고 그런데 이런 거 전문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어요. K모 변호사. 그래요? 예. 이 수입이 되나요? 한때 좀 유명했던 변호사인데. 그렇군요. 그리고 K모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겠죠. 예, 맞아요. 제가 직접 하는 사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불륜을 의심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K모 변호사처럼 소송을 진행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소송을 진행하는데 K모 변호사 김모 변호사죠? 아닐걸요? 예, 김모 변호사. 예. 서울을 가로지는 게 한강이죠. 네. 저는 모릅니다. 네. 중랑천. 네. 그래서 가로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다른 차가 우연히 블랙박스 영상에 다른 차의 영상이 찍혔는데 그게 사건 해결에 유용하게 쓰인 경우는 많아요. 정말. 그리고 그렇겠네. 사건 해결뿐 아니라 범인을 잡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의 불륜의 증거로 쓰이기도 해요. 그렇죠. 제출되고 증거 채택도 됩니다. 이렇게 유용하고 좋은데 하지만 이게 사생활 침해로 악용되고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군가의 어떤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박영환님, 재밌는 기사, 댓글 올랐어요. 블랙박스 때문에 제 지인은 이혼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블랙박스 돌려봤는데 남편이 불륜녀랑 한 뼘 통한 게 고스란히 남아서 파경이 일었죠. 실내도 찍히나요? 그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오디오가 녹음이 될 수도 있어요. 녹음 기능. 그래서 녹음 기능을 끄고 그런 사람도 있죠. 외부 영상만 녹화하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일단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너무 그렇게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왜냐면 업무상 중요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자, 한 뼘 통화는 스피커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여자 말이 다 녹화했겠네. 그렇죠. 그게 이제 완벽 그런 걸 빼박이라 그러잖아요. 빼박이. 진짜. 단어 하나로 그냥 확 와닿네요. 짱 박아놓고 빼박고 빼박이 띵 박아놓고. 자, 마지막 뉴스 하기에는 좀 아슬아슬한데 이게. 시간이 뭐하지요? 예, 뭐하지만 해보죠 그래도. 네. 예. 마지막 뉴스.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 그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 엄청 즐기잖아요. 근데 이 게임 중에 그 소위 말해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우리 흔히 현질이라고 현금으로 뭔가를 구입하고 그 안에서 뭘 찾는 게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페이를 하고요. 상자를 사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 그것들이 그 게임에 유용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데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0.0001%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로또 2등 될 정도의 확률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무차별하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보통 이렇게 휴대전화가 보면 부모님 명의로 돼 있으니까 부모님 신용카드로 막 결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이걸 도박으로 규정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우 숨차.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광고 해도 되나요? 멘트?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땜빵 나와서 어땠어요? 네, 좋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자, 정봉재 정치쇼 저희는 3부 끝나고 4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갑니다. 자,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아름다운 시선. 전 작가의 시선.
스스로에게 취해서 하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 봉도사님 저녁 표정. 작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전 작가님 우리 공개 방송이에요. 와일드쇼 12월 15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진행은 제가 하고요. 네. 정봉주 친구들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면서도 친구들이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걱정돼. 저도 걱정돼요. 자, 방청 이 친구들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방청 신청 문자로 샵 1035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전 작가님 오늘 네.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지금 이제 그 친박 청산이 이제 시작됐다. 근데 예. 이것이 자의적 청산이냐 타의적 청산이냐. 그래서 이제 친박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게 지금의 이 보수가 씨를 말릴 정도로 괴멸이 된 거는 친박의 몫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큽니다. 근데 이제 보수가 친박이라는 하나의 참 태어나서는 안 될 그 정치인들을 또 그 파벌을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보수 내부에서 스스로에 의해서 자체 청산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서 특활비를 먹었다, 뭐 사용을 했다 이런 아주 구질구질한 측면에 있어서 구질구질해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타의적인 강제적인 적폐가 되어서 청산을 당한다는 게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가슴이 아프고 비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자성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보수를 바라보면서 아주 건전하고 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 보수에 박수를 보내면서 자기도 스스로 보수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보수를 보면 그냥 열심히 산 사람, 예. 세금도 열심히 내고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봉도사처럼 늘 단정하게 예.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네. 그리고 또 돈도 굉장히 좋아해서 돈도 많은 우리 봉도사 같은 분이 사실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 봉도사는 이 입만 진보지 아주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보수의 모양새를 하고 있다고 봐도 옳은 말이죠. 그거야 뭐.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네. 정말 친박해 보면서 요즘 특활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디 가서 보수한 얘기 못 한다고. 진짜 이 보수는 진짜 이 보수의 경우에는 뭐 부패로 망한다는 옛날 말이 있긴 있지만 보통 그 정치권에 있지 않은 보수들은 참 돈 문제 깨끗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자기가 피땀 흘려서 세금 내고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해서. 가치를 알고 남한테 이렇게 돈을 뭐 함부로 빌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참 저도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막장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최근에 원세훈 우리 그 2부 3부에서도 다뤘는데 네. 원세훈 그 스탠퍼드 대학에 200만 불 보내놓은 거.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더 이제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을 밝혀주면 그 경악할 일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활비 그 이상이겠죠. 그 상상 이상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친박의 몰락.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박근혜와 친박의 공생관계 서로 필요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필요했고 정말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죠.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친박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능력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있고 능력은 없다는 또는 지역 기반은 있고 전국적인 진영을 초월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모양새라든가 정치적인 감성,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저는 매우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절대로 어디 가서 물론 아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근데 굉장히 겸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늘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가끔 가다가 깨는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신호로 보였냐면은 이른바 이제 나중에 골수 친박 내지는 친박 언저리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자는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자다. 나의
그 꼭두각시 나의 인형이 되어줄 여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야당 쪽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야당 모 국회의원을 보면 얼굴 참 대단하게 좋죠. 정말 그 현숙하고 다정하고 이렇지만은 그 사람도 정말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정부패에 연루가 됐고 똑같은 길을 갔던 모 정치인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과인데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것을 매우 용의주도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무능력을 관리했어요? 그렇죠. 절대로 초반에는 레이저도 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신호도 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 아련하고 약하고 나약하게. 그러니까 또 이제 TK 지역의 남성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은 내가 막 저 여자 지켜줘야지 않으면 누가 안 지켜주노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웃어도 슬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TK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그냥 또르르 난다. 이런 이제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모양새를 했죠. 예. 그러면서 TK 정치인들은 자기의 지역 기반이 아니면은 수도권에서는 절대로 당선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국적인 지명도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앗이를 해준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정말 공생관계네요. 공생관계에다가 품앗이를 해준 거죠. 정말 칭찬할 게 없지만은 서로 칭찬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까 왔던 정봉주와 뭐 친구들이라든가 뭐 이런 전에 저한테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농담이고요. 왜 디스를 하세요 벼랑하네. 애정적 디스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 키 자랑을 나도 키가 작고요. 그대도 키가 작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TK라는 지역 기반과 그다음에 왕족이나 다름없는 박근혜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말하자면은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공생과 품앗이를 해서 굉장한 선거의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점점 더 공고하고 야무지고 단단한 권력 기반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빛도 날카로워졌고. 처음엔 안 그랬었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리고 태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해졌고 또 TK의 이제 친박들 을 자칭하는 의원들은 나중에 내가 골박이다, 내가 원박이다, 뭐 이렇게 가면서 그 충성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죽박. 그렇죠,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그렇게 하면서 그 충성도 같은 것도 매우 기이한 형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형태를 이제 나타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남성 정치인들은 능력이 없다는 점을 매우 환영했어요. 앞에 얼굴마당으로 세워놓고 네. 충분히 그 뒤에서 자기가 호가호위하면서 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절대로 경계할 만한 여성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아마 경험은 하셨겠지만 일부러 어수룩하게 보이고 일부러 무슨 일만 있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리고 뭐든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여성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자기가 할 말을 따박따박하고 나는 이런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여성 정치인보다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박근혜는 그런 남성들의 꽤 많아요, 심리를 꿰뚫었던 거예요. 네, 많이 경험했죠. 예. 사실 그런 거는 꼭 여성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봉덕사가 사귀었던 여성 중에서도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막 도와주고 싶고 저 여자를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사귀었던 남성으로서. 여성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는데. 알았던 여성. 그렇죠. 연애했던 여성은 많죠. 연애했던 여성도 연애라고 하는 것처럼 결혼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 연애라는 용어를. 네, 그러시군요. 그런 얘기 꽤 많은 남성들이 하시더군요. 예. 근데 블로그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친박이다. 네. 라고 쓰셨어요. 네, 네. 그러나 지금 공생관계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친박들은 이제 저보다 다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근데 저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이상하다. 대통령이 됐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겠다. 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1년도 안 걸리고 한 10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산전수전을 겪었던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보수의 괴멸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캠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거티브 담당을 했던 의원들 지금 모 정당의 대표가 됐던 분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김치 스캔들로 물러났던 이혜원 의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점을 말하자면은 요새 어린애들 말로 쉴드를 친다. 방패를 치는 그런 언어 같은 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복귀해 보면 낯뜨거울 정도예요. 가령 예를 들면 최태민. 그 옛날 사람이고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모른다고 했는데 최태민이란 존재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얼마나 박근혜 그 후보가 약점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그 옛날에 죽은 남자까지 말하자면 데려와 갖고 지금 불러와 가지고 소환해서 이렇게 디스를 하느냐 네거티브를 하느냐. 얼마나 결점이 없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이제까지 봤던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애국심에 불타고 이렇게 사심 없고 오로지 나라만을 생각하고 당시 이렇게 능력 있는 건데요. 후보는 없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직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있고 당대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요. 네. 지금 이제 탈당을 했지만 네. 이종현 당시 대표 같은 경우는 막 이 충성심에 눈물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쇼였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지금 자기 지역구에 콕 박혀서 탈당을 해서 박근혜 얘기는 비읍자도 끝내지 않으면서 지역구만 그냥 살방살방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의 눈물과 그의 맹목적 충성이라는 게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 친박이면 그렇죠. 박근혜 구속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사대부들은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가 이 고했던 또는 자기가 모셨던 군주가 저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관직을 물러나고 정말 이 돗자리 깔고서 시금도 전폐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살방살방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은 이 친박의 민낯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정현을 보면 네. 친박의 민낯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정현을 보고 그렇게 흐뭇해하면서 사내 진미로 한상 차려냈던 박근혜 대통령과 그 청와대 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도 뭐 먹어보지 못했지만 뭐 그 트리플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왔대잖아요. 캐비아도 나오고 말이 안 되죠. 진짜 그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갖고 TK 그쪽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수도권엔 친박이 없어요. 수도권의 친박이라고 하면 뭐 홍문종이라든가 윤상현 이 정도인데 윤상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저는 뭐 그런 게 대단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는 거고요. 이름을. 그리고 윤상현의 경우는 능력은 있어요. 굉장히 아는 거 많고 공부 많이 했고. 총명한 것 같아요. 영악하죠. 영악하다. 영민하죠. 좋게 말하면. 그리고 이 지역구 관리하는 데는 독종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시 3시까지도 룸사롱을 무지 좋아해서 룸살롱에서 술을 정말 여기 머리 꼭지가 돌 정도로 마시면서도 새마을 분유회에서 청소를 하면은 4시 반에 딱 나가서 같이 빗자루로 청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그 의지나 결기라든가 또는 뭐 자세는 좋은 의원이라고 보고 홍문종 의원 같은 분은 지방의 토호예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그 이제 귀당이었던 당의 이 강모 의원과 더불어서 경기도의 양대 사학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습이에요. 또 사학이에요? 네, 엄청난 사학의 그 아들이고 또 세습 의원이에요. 강 누구도 있었죠, 우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약간 이 별과로 다 별정으로 둬야 되겠죠. 이미 이제 그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랐고요. 자전거 탄 풍선 작가님 말씀 바로 개봉한 사이다처럼 시원합니다. 2992님
김은희님 자기들 이익만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을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아까 10개월 걸렸다는데.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는데 10개월 걸렸는데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계기. 아니 뭐 저는 이렇게 이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첫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봉도사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지적 능력이 너무나 이 얄팍하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사설을 열심히 조각조각 이렇게 잘라갖고 읽는데 사설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말하고 네, 그랬어요. 자신이 말하고 저는 뭐 경험 많이 했죠. 자신이 말하고 나서 그 말이 엄청난 말인데도 그거를 그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왜들 저렇게 놀라냐고 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것이 굉장히 놀랬죠.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는 게 정치인에게 아마 이제 정치쇼로 보는 분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디셔가지고. 그러나 지성이라는 거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결단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고 그럼 지성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말이 되고 글이 되는 정치인이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알고 읽고 경험하고 자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라는 게 정치인으로서 결격이라는 걸 우리 온 국민이 절감을 했는데 결국은 지성의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불통이라는 거는. 야, 근데 진짜 다 알았어요? 의원들이 알면서 그랬을까? 다 알았죠. 얼마나 능구렁이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순진한 거예요. 야, 근데 네. 만약에 우리가 그들처럼 늘 이 힘과 권력에만 맹종하면서 쫓아다녔으면은 우리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한 4선쯤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 동창생들이 다 4선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느긋하게 의원들을 이렇게 쪼아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같이 방송하고 있잖아요. 4선 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동창들 모임하면 네. 다 4선들이 됐으니까. 네. 그 이제 하면은 다음 정치일전 장관을 갈까 단체장을 출마할까 이러고 이제 고르고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술이나 드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봉도사님도 지금 계속 사면 바라고 있는데 방송을 하세요. 저는 방송도 해보고 정치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예. 근데 한 자유로운 하나 안 해보고 있잖아요. 감옥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여성으로서 제가 태어난 게 그게 일생을 통한 감옥이었어요. 특히 팍 꽂힌다 가슴에. 아이에 대해서 모든 엄마는 맞아요. 스스로 아이가 열쇠를 갖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거는 아이가 그 자물쇠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표현 맞네요. 저는 진짜 감옥에 갇혀봤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어디 1년 갔다 왔다고 감옥에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를 낳는 거는 3년으로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모든 엄마는 종신형을 받는 거다. 아니 가슴에 딱 꽂혀요. 그래요? 네, 아빠들도 그럴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네. 어른들이 싸울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애 키우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함부로 인생을 대할 수도 없고. 저도 애 낳기 전에는 세상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애를 낳고 그 아이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최경환 최경환 의원이 꼬리 내렸다? 저는 끝까지 버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자신이 너무나 뭐가 많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간다고 하는 걸 보면은 빨리빨리 이제 대충 오고 가는 이제 이 말 속에서 이 바게닝을 할 생각을 하고 나간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전병헌도 기각됐겠다. 네, 그렇죠. 김관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또 이 파이트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뭔가가 있었다고 봐요. 정치적인 압력이. 김관진, 임관빈도 구석적 불셈에서 나와. 그럼 나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자신이 뭔가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는 좀 파이트로 지워주시고요. 대신에 이것 몇 개는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일정 정도 거래를 하러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래하기는 좀 많지 않을까? 많으니까 거래를 하는 거죠.
많으니까. 네. 적은데 뭐더러 거래를 그러니까 해요? 원세훈도 그 국정 놓으니까 원세훈 죽이고 우리 좀 봐줘라. 이 정도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왜 검찰에서 폴리바게닝을 미국의 경우도 하면은 보통 다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폴리바게닝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카드를 들고 가서 당연하죠. 협박 카드는 아니고 읍소 카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화합형, 거래형, 그다음에 조정형 정치인이에요. 원내대표 예상 누구를 하세요? 당연히 친홍 쪽이겠죠. 친홍.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친박 쪽이라든가 중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예. 지금 그 껍데기를 또는 그 탈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못 들어 다시 도로 친박당이나 어정쩡한 당이 요즘 되겠어요. 공격하지 않고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는 건 누구죠? 이영주 의원인가요? 이주영 의원도 친박이죠. 왜냐하면 그 부인이 그 유교사 때 이 수술을 했던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또 친박으로서 굉장히 떴었죠. 다 친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김진만 전 작가님 요즘 카리스마 장난 아니네요.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예. 카리스마 쩔어 있는데요. 봉도사한텐 치네요.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명의 정책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누가 맞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터는가. 네. 누가 등골 브레이커인가. 등골 브레이커는 감옥으로. 네. 어쨌건 이제 이 주거 정책의 핵심이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이나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대학교 기숙사도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신혼은 어떤 정책이 있나요? 네, 신혼부부는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 호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단지를 만들어서 7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주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새 아파트 단지에는 뭐 단지 내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복합시설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육이나 육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그런 단지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부분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일반 민간 업체들이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이 10%로 규정이 되어 그렇죠. 있는데 지난번 주택정책 발표할 때 들어가 있었죠. 네, 그거를 20%로 2배를 늘립니다. 늘리고 그걸 아울러서 이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을 내놓는데요. 한도는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정책에 이게 유럽이 막 이렇게 주거가 문제가 있을 때 도시재생정책을 통해서 원룸 투룸을 많이 줬거든요. 네네. 청년들 특히 이제 그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주거정책을 이제 쫓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젊은 층,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도 금리를 좀 높여서 이분들이 조금 더 비교적 쉽게 돈을 좀 모을 수 있게 하고 신혼부부들도 뭐 대출 같은 거를 조금 이율을 좀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거를 갚아나가면서 살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그 과거 뉴타운 정책이 있었잖아요. 뉴타운 정책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지면 거기 입주하려면 돈 엄청 들거든요. 엄청 들죠. 사실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든. 네, 거기 있는 원래 주거하던 사람들이 그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서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른바 강제적 젠트리피케이션. 그렇죠. 네. 어려운 용어.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용어죠. 제가 하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건 뭐 그렇게 땅값만 이게 올라가고 집값만 올라가서 뉴타운 정책은 누가 있죠? 오세훈 시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이명박 전 서울시장하고. MB. 기승전 MB. 네, 다 MB로 연결이 되네요. MB는 어디 갈 데가 있는데. 네. 자, 다음 뉴스.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바꾼다? 네, 그 국정원이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는 자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에 이르다가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갔는데 이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대외안전정보. 국내를 아예 손을 못 대게.
이름만으로 보면 그렇죠. 예. 네,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뭐 국내 정보 활동을 하면서 좀 수차례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니까 맞아요. 좀 이런 이미지를 탈피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이상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이름이 권위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뭐 안전기획부, 네. 중앙정보부, 하여튼 국가정보원. 네, 사실 뭐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든 다 있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특히나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예, 지역에 가면 정보 이름을 붙은 학원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정보학원. 강남에 압구정도에 하나 있어요. 네, 어쨌건 뭐 이게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대외안전정보원 좋네요. 네. 국정원은 하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다 해서 걱정원으로 부르고 그랬잖아요. 네, 걱정원으로 불렸었는데. 하여튼 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죠. 네, 예. 뭐 안전기획부 같은 경우에는 막 고문하는 이미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기관 명칭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살짝 이제 바꿔서 대외 안전 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네요. 네, 어쨌든 이게 국정원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겠다고 네, 국정원이 들고 나왔던 겁니다. 짝짝짝짝짝 잘했어요. 네, 예. 뭐 실제로 지난 7월에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그 정보 수집용 네, 그런 편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되게 네,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고 국정원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또 잘못 뽑으면 이런 편법 저런 편법 다 써갖고 결국은 또 자기들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 텐데 그 걱정해요. 맞아요.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법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돼 있는데 94조 네. 정치행위 금지, 네. 정치 관여 금지. 그거를 악용을 하고 예. 이제 정권을 이어가면서 계속 은폐를 해왔던 거잖아요. 정치 관여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다 그러면서 불법 아니다 그랬잖아. 네. 개입도 불법 아닌가요? 어쨌든 네, 말인지 어쨌건. 막걸리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충분히 검찰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검찰이 하고 있죠. 네. 네, 뭐 경찰하고 검찰이 이제 맡긴다는 건데 지금 국정원은 뭐 형법상 내란, 뭐 외환죄, 뭐 군형법상 반란, 뭐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걸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었죠. 예. 네, 유우성 씨 사건도 있고. 직접 수사권도 이제 뺐나요? 네, 이제 직접 수사권도 이제 빼고 그 수사권을 아예 네, 검찰하고 경찰에 그냥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수사권 없애는 거예요? 네, 수사권을 없애는 거죠. 네. 대대적인 개혁이네요. 그렇죠.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뭐 큰 개혁인데, 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수집 활동은 계속 하기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보 수집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네, 뭐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어쨌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보 수집이 과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국내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몇 가지 딱 그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 방위산업 및 경제활동 침해,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 스파이를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국가 공공기관 사이버 공격과 그밖에 부분, 네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그래서 진짜 시스템 개혁을 해놓으면 네, 나중에 그 다시 개입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네네. 또 전임 정부 시절은 어떻게 했냐면 법을 못 바꾸니까 국회에서 네. 시행령을 바꿔갖고 법보다 더 큰 시행령을 만들어버렸고 막 또 편법을 하잖아요. 네. 그 꼼수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또 기승전 그분으로 MB요. 네, 그분으로 꼼수 넘어가는 이른바 건가요? 꼼수 대통령. 나 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성대모사도 수습이 안 되네요, 잘. 네, 계속 넘어갈까요? 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랄랄랄랄랄. 네, 성대모사는 다른 분께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이 차량 덮개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예? 네, 어제 낮 12시 16분께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한 도로에서 그 환경미화 노동자 네, 노아무개 씨가 네, 생활 폐기물 수집 차량 덮개를 이제 보던 중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을 시켜서 네, 이분이 몸이 끼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센서가 있었고 뭐가 끼우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건 안 되나 보죠.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수작업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광주에서 불과 13일 전에 그 예. 환경미화 노동자가 후진하던 차에 치여서
수거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만 2주 만에 지금 2분이 돌아가신 건데 이게 과연 이제 노동자들이 부주의했기 때문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광주시가 환경미화일을 용역을 줬고, 네, 이 용역업체가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적게 뽑고 일은 계속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급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직선제 되고 그러면서 좀 개혁적인 단체장들 뽑히면서 네. 외주 줬던 거를 그 경비령을 다 직영하면서 오히려 돈은 줄어들고 네. 사람들 복지는 낮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광주에도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간 사망 사고가 그 이후로 한 건도 없었어요. 맞아요.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 외주 주면 그 외주 주는 업체하고 무언가 그 수익 관계 그 짬짬 이런 게 있었고 했다고. 그렇죠. 이제 입찰 과정에서 그런 비리들도 상당히 많고, 네, 무엇보다 이제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럼요. 이 최근 2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이 전국에서 27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119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관심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는 아예 차량이 전진하거나 후진할 때 그 안전 요원이 따로 배치가 돼서 그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자,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쇼 있는 거 아시죠?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요. 주진우 기자, 김용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합니다. 정봉주와 친구들. 좋아요. 방청 신청 문자로 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듣나 안 듣나요? 노래 없죠. 자, 정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1부 끝내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로 와글 떨어주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지하철 9호선 파업 시작합니다. 지하철 9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좀 신경 쓰시고요. 한파주의보 수도권 중부 내륙 한파주의보 떴습니다. 트럼프 시진핑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고요. 자, 네 번째 우병우 귀가 16시간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한 10시간쯤 조사한 거죠. 조사 기록은 다시 들여다봤으니까. 자, 이 중에 봉도사업보름 보면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역시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귀가 어떻게 될지. 애타는 마음 구속이 될까 안 될까, 나는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애타는 마음, 울랄라 세션의 애타는 마음 듣고 1부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미디어 오늘 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기자님. 네. 정 기자 맞죠? 이제 수습도 뛰었죠, 딱지. 네. 수습된 지는 10년이 넘었죠. 그래요? 네. 10년짜리 수습 하나 붙여줄까요? 붙일 수가 있나요? 그럼요. 네. 내가 붙이면 되지. 그렇군요. 정수습 기자. 네, 그건 저희 사장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수습해 보세요. 못하겠어요, 이거. 자, 손은경님이 아재 개그 좋아요. 정상근 기자님 동생이 있으면 정중근인가요? 그럼 막내 동생 정하근이에요? 이 청취자분들도 이제 많이 이 프로그램에 적응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러면 송구하지만 저는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근 기자는 원래 진짜 정 기자가 아니라 수습 기자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잘 수습한다 그랬고 수습 기자. 못하겠어요, 여기서는. 자, 첫 번째 뉴스. 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북한 정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화성 15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점 고도가 4,475km까지 상승을 했고 950km 거리를 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거의 일치한데요. 만약 북한이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 비행 거리가 미 동부권까지 이를 것으로. 13,000km. 네, 그 정도까지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근데 추산되고 있습니다. 말이죠. 이 주제는 2부 3부에서 하니까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네. 인트로 구라라 그래 그걸. 들어간 인트로 어떤 거요? 인트로 구라. 들어가는 구라라고 그래서 인트로. 네. 영어와 비어가 막 섞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네요. 예. 다 영어 같지 않은데 인트로 구라. 나 뭐 우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일부에서 울랄라 세션. 네. 그것도 울랄라 세션도 우리 그 의태어하고 영어하고 섞인 거예요. 오늘따라 되게 수습하기가 힘드네요. 수습기 잘하니까. 자, 두 네. 번째 뉴스. 네, 두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가 향후 5년간 주거복지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거죠. 네, 핵심은 맞춤형 주거 정책인데요. 그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층 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따로따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부동산 대책이 수요 제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은 셈이죠. 일단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청년 주거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의 범위로 설정을 해서요. 그 20만 개의 주거 공간을 5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이고요. 그 당장 내년에 그 4만 실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이게 4만 실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뿐 아니라 그 쉐어하우스나 아니면 대학 기숙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실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룸, 투룸, 그다음에 임대주택까지 다 포함하는 거가 그렇죠. 되네요. 네, 뭐 쉐어하우스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당성이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까요? 기숙사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미 기존에 지어짓고 있는 거 포함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새로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숙사가 훨씬 더 시급하고 더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많이 필요한데 기숙사가 너무 비싸졌어요. 네, 기숙사 학교 앞에 원룸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제. 네, 근데 원룸 자체가 워낙 비싼데다가 뭐 기숙사는 뭐 밥이 나오기도 하고 뭐 학교랑 또 가깝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숙사를 좀 싸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사업자들이 져서 BTL 한 20년 지나면 이제 그 학교 다 넘기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있어요. 수익을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졌어요. 네, 예전에는 되게 쌌는데 맞아요. 민간 기업으로 또 넘어가면서 이제 짓고 막 이렇게 분양이 더 비싸졌죠. 그게 MB 시절에 대학이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 주머니 터는 거죠. 네, 결국 또 등골 브레이크 MB, 기승전 MB. 결국 또 그 대통령 탄착점을 벗어나는데 균열되게 타서 탄착점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근데 두 개가 다 된 거로 보인다. 이런 분들이 더 많죠. 완전한 비전문가시죠. 예. 그런가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탄착점을 좀 빗나간 것 같다라고 하는 평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미국의 좀 대화론자들은 적극적으로 완성된 걸 보고 대화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분들 꽤 많았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탄착점에 떨어진 게 미국 언론도 확인을 해줬죠.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매번 미사일을 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냐면요. 북한이나 일본에서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런 기술이 부족한 듯 보인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실험을 해줘요. 그 기술을 실험을 해줘요. 테스트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 할 수 있다. 쇼.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고도를 굉장히 높여서 쏜 이유도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본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국제적인 정세만 가지고 도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포함해서 자신들의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측면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해주면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 시기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그거 니네 저기 그 미국까지 날아가려면 연료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연료를 또 4개인가로 나눠갖고 8월 며칠인가 8일 18일인가 무슨 기술혁명 막 이렇게 또 발표를 해요. 연료 문제 지적하면 또 연료 해결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 해외 기술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뭐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3개, 4개로 분리되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요격하는 게 이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어디서 봤는데 실제로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요 전에 북한은 3개로 나눠졌을 때 그런 기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거 아니다. 실패한 거로 본다. 쪼개진 거다? 예, 쪼개진 거다. 아직 뭐 쪼개져 놓고 일부러 쪼갰다고 그런 거나 쪼개지 말라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쪼개지나 안 쪼개지나 요격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렇네요. 쪼개지는 거는 이미 다 와갖고 쪼개지는 거니까 탄착점에 도착하기 전에 직전에 쪼개져서 대구는 들어서 쪼개져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 와서 다 내려와서 밑에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요격에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요격이 어렵긴 쉽지 하지만 않다. 요격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네. 그 누구더러 손수 변호사를 향해서 화살을 쏴달라 그래요. 네. 그 돌로 계속 맞춰봐요 그거를. 아, 그럼 화살 빡 맞으면 다치잖아요. 네. 또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날아오는 화살을 네. 돌로 맞히는 거예요. 쉽지 돌도 않네요. 요 좁쌀 같은 돌로.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드가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네. 얘기하세요 계속. 브리핑만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 아니 질문에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좀 빠졌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진짜 재진입 기술과 그 재진입 기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열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상마가 균일하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미국에서 논쟁을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하나씩 둘씩 입증을 해가는 거죠. 미국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척 냉정해요. 스텝 바이 스텝이네. 예, 미국은 냉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원하고 싶은 것을 기사를 쓰잖아요. 팩트처럼. 예, 예. 근데 미국은 냉정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쟁을 안 삼아도 되겠다. 확인됐다. 예. 유엔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워싱턴까지가 사정거리가 됐으니까. 이게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 거냐, 뭐 경제 제재 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다가도 원유 공급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그거는 진즉에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날의 검처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 중국은 어제 그 점점점이 돼. 그러니까 점점점인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중도 그 우리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협정 있는 것처럼 조중 그 동맹 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라는데 2021년이 그 리밋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이 중국이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건가.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그 외교 관계자들은 이제 그만 좀 북한이랑 손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일부 있죠. 향후에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근데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자면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소한 그 한반도에서는.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타협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군사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봤어요? 아니요. 중국을 버리고 중국을 버리지도 않는 거죠. 거기 우리 미사일 오세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하면요. 겨울 생각나요, 겨울. 겨울이요? 왜요? 또 손실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손수호 이렇게 불러요. 손이 손수.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맞추시는 게 대단하네요. 그럼 IQ가 110이 넘어요? 오, 대단한 IQ야.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세 자릿수야. 저도 세 자릿수예요. 98. 축하드립니다. 98. 세 자릿수. 46. 세 자릿수. 네. 자, 고현준 만평 작가 자리하셨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 누가 앉아 있었는데 누구였었죠? 그 전에? 정인설 기자가. 정인설 기자.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없다고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듣고 있나 정인설. 일본 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일본에서 꼭 듣지. 또 누가 자기 또 소심해갖고 누가 자기 뒷담화 칠까봐 계속 듣고 있을 것이. 뒷담화가 뭡니까? 그러면 뒷담화. 그렇군요. 네, 한자어네요. 그럼 뒷담화. 담화가 아니라 뒷담화. 알겠습니다. 예. 호모사피엔스 보면 뒷담화가 인류의 말을 발전시켰다. 로마 교황청 거기 추경들이 모여갖고요. 하나님이 어쩌고 우리 교황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지 않는데요. 다 다른 추기경 싣고 있대. 인간의 본능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호모사피엔스 언어가 발달된 이유. 하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맨날 그 브리핑만 하다가 여기 오니까 이상하죠. 즐겁고 좋은데요. 그래요? 브리핑은 다큐. 지금 아빠들의 수다는 예능. 쇼. 그렇게 이해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누가 가져온 기사인가요? 접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국가안보 통일 쪽의 비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난히 비전문. 예. 아니 사법, 탐사 이런 거에 전문이에요. 네, 그렇죠. 남이 그 좀 약한 고리 캐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야비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미지는 그래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일단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미국 유엔 대사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서 북한과의 외교 교육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세게 쳤네요. 예, 특히 독일에 대해서는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그 대사를 철수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이제 예전 냉전 시대 때 그 서방 세계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방 국가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주재 대사관이 남아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예, 영화 베를린 보면 또 북한 그렇죠. 대사관이 나오잖아요. 그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실제로 독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돼서 비판 성명 냈고요. 예. 그리고 주재 대사를 불러서 그걸 초치라고 하더라고요. 불러서 항의 의견도 전달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 독일 북한 대사를 불러서. 그렇죠. 예. 오 상당히 긴박한 내용인데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좀 계속해요. 짧아 내용이 좀. 그러네요. 제가 좀 브리핑을 하다가 예. 짧게 하다가 이제 긴 호흡으로 가려니까 좀 예. 적응 못 하겠네요. 그 새벽 3시 18분 그 화성 15형 발사한 건 이미 전달된 내용이고요. 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주 이른 시간이었다. 그리고 평양 30km 북쪽 평성 지역에서 쐈다. 예. 여기도 좀 특이하거든요. 아마 처음 쏜 그렇죠. 지역이죠. 예. 처음 쏜 지역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북한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날아가요.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자기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날아가서 예. 일본 열도 직전에 떨어지게 굉장히 고도를 높여서 쏜 거예요. 그렇죠. 4,475.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들은 이게 이제 75일 만이거든요. 예. 75일 만에 미사일 쏜 다음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완전 완성을 선언한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선언을 했죠.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완성을 선언할 정도면 기술적으로도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네.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공격을 하려면 네. 그게 확인이 된 건가요? 그 기술을 확보한 겁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인된 바 없다. 네. 그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탄착점에 딱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하면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40도에서 60도가 유지되면서 안에 핵탄두가 터지지 않게 열을 보호해야 네. 되고 또 하나는 들어오면서 이제 막 타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균열되게 타야 돼요. 상마라 그래 상마 깎이는 거. 예, 예. 그래서 한쪽만 깎이면 이게 흔들리면서